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쌤이 진행하는 인생 공부방에 오신 낙타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요즘에 이제 그 바깥에서 들려오는 특히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듣고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고 분노하셔서 예, 어저께 도대체 왜 어제 방송 안 하냐고 막 그 타박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어저께 응급실 가느라고 응급실 가서 그 좀 검사도 하고 주사도 맞고 그러고 오느라고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금 한반도 괜찮으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준비가 되셨는지, 예. 지금 이제 막 오늘 저녁 때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철을 타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집에 도착하셨는지, 예, 준비가 되셨는지, 지금 이제 1분 지났으니까 한번 일단 문자를 드려봤는데, 일단 뭐 전화 한번 해보죠, 뭐. 아직. 네. 네, 김진양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김진영입니다. 예.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잘 못 지냅니다. 아유,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 힘듭니다. 오늘 뉴스 보셨어요? 지금 뭐 분위기가 살벌하던데요? 러시아, 늘 걱정했던 게 또 터졌죠? 예, 예상했던.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단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문제만 가지고도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물밑에서 한국군 파병 같은 것들이 실제로 공론화된다라는 것들이 러시아가 포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러시아 반응도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나온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러시아에서 반응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분노한 반응이? 이거는 얘기는 했던 거지만, 예. 참다가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죠. 러시아에서. 예, 공세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사실 오랫동안 참았죠. 분명히 폴란드를 이용한다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개 코멘트는 안 했었는데, 네. 미국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지금 사실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 중에 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파병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추측인가요?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이게 지금 공식 발표는 안 했어요. 한국군의 파병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싸움은 많이 해야죠. 근데 우리 그 싸움에 우리가 왜 뛰어들죠? 이게 제정신일까요? 네. 그래서 왜 뭐라 그럴까요, 걸까요? 이거? 미쳤죠. 그냥 단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죠. 경거망동, 천방지축, 뭐라고, 진짜 이 존재 자체가 지금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문제가 아니고 다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러시아가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 자체를 예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상할 거예요. 미국이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할 거다. 그게 과연 뭘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든 참여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으면서 하려는 걸 다 할 거다라고 판단은 이미 할 거예요. 그게 포착이 딱 되는 순간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단순하게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가스를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가스. 석유 일부도 가져오고 있죠. 수출입 관련해가지고 경제 제재가 러시아산 각종 자원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요소수 이런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근데 왜 이러죠, 진짜? 이 사람?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언론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해요. 공동체적 위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다 한 통속인가? 다 제정신이 아닌가? 뭐지? 뭘 믿고 있는 다가오는 건지.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위기가 있는데 네. 기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나? 언론 데스크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나? 그냥 검색 딱 해보면 됩니다. 한러 수출입 무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만약에 끊어버리면 아마 지금 가장 가시방석은 러시아에 있는 우리 상사 주재원들일 거예요. 우리 주요 메이저 기업들 러시아 모스크바 다 나가 있잖아요. 네. 그들 지금 완전히 가시방석이고 아마도 대기업 상사 주재원들은 소위 말하는 비상위기 관리 계획에 들어갔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만약에 내일 당장, 모레 당장 뭐 이렇게 철수해라. 한국에 대한 뭐 수출입 관련 뭐 발표를 한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A, B, C로 다 짜놓고 대응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걸 전혀 개념에도 없을걸요? 왜 이러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정상회담에서 자신 입지를 세우고 공식 초청되고 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 뭔가 막 날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한테 강력한 경고란 말입니다. 우리가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있었죠. 네. 그때는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요. 그런 식민지는 없잖아요. 네. 전쟁적 위기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건데 우리가 당장 러시아하고 전쟁할 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됩니까? 저는 막 떨려요, 지금.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갈까요? 지금 MBC라든가 KBS 포털에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포털 언론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이번에 그 드러난 거 있죠. 감청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첫 시사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연장선에는 파병 문제까지 테이블에 얹어놓고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재앙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지금 이제 파병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군내 가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청년들을 지금 보낸다는 얘기죠? 파병. 네. 군대 파병입니다, 군대 파병.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대 가 있는 그 어린 학생들, 아까 어린 청년들을 지금 그 군대로 파병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어린 청년들,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군인이니까 군인. 지금 솔직히 애들 군대 가 있는 애들 22살, 21살 이러잖아요. 예, 군인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인데. 예. 하여튼,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기자들하고 제가 지금 워낙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 기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로이터 통신하고 툴이 안 나왔다. 공식 발표만 했는데, 자, 물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파병 가장 걱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공론화까지는 아니지만 뭐 언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논의에 공식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까지도 만지작거려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맞대요. 뭡니까 이거? 진짜 심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다가 뭔가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금 질문을 네. 공식적으로 파병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네. 대통령실에는 다 노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라는 건 맞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는 지금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그것이 다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망라해서 함께 토론되고 있다. 뭔 이야기죠, 이거? 두렵기 때문에 공론화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시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재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찬성할걸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 아닌가요? 대부분 다, 거의 다. 국방부 라인 말고는 다죠.
그러면 대통령도 이 문제도 국방부 없고. 라인 차원에서 이거에 지금 그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거기에 쉽게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관료들은 말입니다. 네. 국방부 관료들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무조건 갑니다, 그냥. 우리가 자기네가 상식적으로. 가서 죽는 게 아니니까 어린 학생들, 어린 젊은이들이 가서 죽을 아니, 거니까. 그 젊은 우리 청년 군인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나라 전체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파병이 공론화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파병 되기도 전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근데 것들이. 지금 근데 그렇게 군대를 파병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현재 없지 않아요? 다 지금 미국의 용병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병을 논의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 아닌가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상상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원칙적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우리가 왜 가야 되죠? 먼 땅에 우리의 전쟁이 아닌 곳에 남의 나라 싸움에 여기서는 그것도 마이도 지원 차들판에 무기 지원의 문제부터 파병의 논의까지 그냥 물밑에서는 논의되고 있다는 건 사실 자체가 한마디로 이게 제정신입니까? 무슨 개념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지만 나토의 회원국들조차도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못하고 군대를 파병을 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무기 지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뭐 믿고 이럴까요? 무슨 생각인 거지? 그냥 단순히 생각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미국에게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한미일, 아니요. 미국, 일본이죠. 한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외교? 대한민국은 없어요. 미국의 외교만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일본도 러시아로부터 기름을, 미국이 제재를 가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주고 지금 러시아에서 그 기름을 사오고 있고, 일본은 지금 미국에다 무기 지원도 안 하고 파병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국익이니까. 러시아한테 왜 일본이 엄청난 제재가 예상되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다르게 질문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고 있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그걸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그런 압력이 들어왔다든가 강요를 한 것도 아니죠. 그런 징후는 없었잖아요. 확인되지 않죠. 확인되지는 않는데 공식적으로. 자,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거는 게스라이팅이라는 거 아시죠? 심리적으로 포박당한 상황 속에서의 선제적 행위예요. 언제부터 예견이 됐는가? 우리가 왜 늘 이 정부 이야기할 때 인도 태평양 전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추창을 하고 미국이 받은 건데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하겠다라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달에 프놈펜에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미일 새 지도자가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을 했어요.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하겠다.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지난해 11월 13일 프놈펜에서 공식 성명을 냈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기시다, 바이든 서가지고 한번 우쭐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가만히 있는 중국과 가만히 있는 러시아를 공식 적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당시에 저는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미국은 문서로 남을 공개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우크라이나에 이런 것들을 좀 공식 한국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문서로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구두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미국이 원하는 이런 거겠구나라고 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예가 있어요. 미국이 도감청을 했어요. 예. 그럼 그 도감청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네, 조작이라는 둥,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분노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죠. 아주 제정신이 아닌 판단이죠. 그 제정신이 아닌 판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스스로 전쟁적 개입을 하겠다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럴걸요? 우리는 요청한 적 없어. 러시아는 우리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적으로 간주하고 나오겠죠? 뭐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모든 진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파국의 결과는 국민들의 몫이에요, 또. 아니, 좀 차갑게 질문을 드리자면,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밀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예. 그러면, 옛날에 이명박 때도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친재벌 성향의 정권이었잖아요. 예. 이 윤석열 정부도 이명박 때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친재벌의 노선을 걷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어저께 미국에서 발표한 그 전기차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 현대기아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지금 미국의 대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미국에서 이익을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식의 중국과 러시아를 대응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직접적 피해를 가져오는 거 아닌지, 그러면 이런 한국의 기업들은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를 제가 도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현 정부는 예. 아주 이상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정부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명박 정부는 뚜렷한 기조가 있잖아요. 친기업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쵸.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굴종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개수라이팅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사실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부터 모든 대기업들은 말입니다. 그야말로 가시방석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엄청난 수출 부진이 현재 역대 50년 역사상 가장 최악의 무역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지 않습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참석해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던 게 중국을 규탄했었어요. 나토에 가가지고. 그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중국을 견제한다고 스스로 또 천방지축 뛰어가지고 중국을 규탄했던 그 결과 때문에 중국이 조용하게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모든 반도체, 메모리, 비머리 할 것 없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모든 수입선들을 중국이 대만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 말 많은 TSMC 사건 다 비메모리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우리 반도체 시장의 수입이 완전히 수출이 막혔던 지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대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적자가 심하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628억 흑자였어요. 이 사건 때문에 조용하게 중국이 윤 대통령이 나토에서 대중국 규탄 발언 나오니까는 조용하게 아무런 공식 발표 없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수입하던 거를 전부 대만산 TSMC사로 다 옮겨버렸어요. 결국 그 폭격 우리가 받은 거죠. 전기차 마찬가지죠. 이게 뭡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됐으면은 제가 지금 이명박 정부를 상대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안보, 외교, 경제 어떠한 관념도 없어요. 그럼 관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조용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앞에서 이거 안 됩니다. 노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노를 못 해요. 왜? 대통령이 두렵잖아요. 이번에 김성한 안보실장부터 모두 외교부 출신들 그 핵심 라인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사건인지 물론 지리짐작은 가지만 다 일괄 사표 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 전혀 아니에요. 한마디로 국가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영역 속에서의 어처구니 없음들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원래 요 수준이에요. 이상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령 이제 이 기업들이 이만큼 치명상을 입게 되면 이거 좀 아니다라는 반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게 검찰 정권이라서 기업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잡혀있는 약점도 많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뭐라 그럴까요? 막 기댈 데가 없어요. 한마디로. 기댈 데가 없어요. 뭐 문제 제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어요. 관료들하고 만나가지고 진짜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관료들은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무 말도 못하죠. 이게 지금 뭡니까? 소위 말하는 신주단지처럼 이야기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한미일, 사실 한이 빠지는 미일 중심의 외교안보 체계에 우리가 완전히 종로릇을 하는 걸로 가스라이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여기와 엄청난 교육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실은 욕밖에 안 나와요. 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제 지인도 그 한 20년 전부터 그 러시아 쪽에다가 소위 우리나라 대기업 쪽에서 거기서 투자하고 그 사업을 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 20년 전에.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을 투자하고 진행해 온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다 무너뜨리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이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적어도 옛날에는 미국하고 우리 정부하고 그래도 그냥 겉으로 뭐라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주의하는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미국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듯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압박을 가한다든가 이런 좀 아나무인 행동을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충성 맹세를 하고 좀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걸 제가 한번 검찰적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만 믿었다고 봅니다. 미국이라는 존재, 미국과의 관계 이것만 봤다고 좀 봐요. 거기에만 충성하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 앞에만 가면은 완벽하게 쪼그라드는. 그게 그 김태효라는 사람의 판단 때문인가요? 맞물려 들어가겠죠. 맞물려 들어가겠죠. 사실 이것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아주 이상한 리더십 이 부분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태효 안보실 차장 실질적으로 다 움직여 간다라는, 원래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정책적 노선 자체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기조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미국, 일본 중심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에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국익 따위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체제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자신의 신념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죠. 아니, 김태효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명박 때도 사고를 쳤고 박근혜 때도 사고를 쳤고 그 뒤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사고를 쳐서 여러 번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을 한다는 건 개인적 신임이 아닐 것이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 윤석열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 저는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 천편일률적으로 미국,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왜 일본 문제, 이번에 그 강제징용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친일적 작태가 계속 추구되고 있을까요? 누구가 그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작품이라면 만약에 전 그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작품이라면 안보실 1차장 이 김태효라는 사람을 강하게 미는 사람이 누굴 것인가? 국내 정치권은 없다고 봐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쓰죠. 가장 중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한미일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극대화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김태효라는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겠습니까? 있죠. 대한민국의 국익은 미국과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자신의 가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지난 대선 때 그 미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을 그 표현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 국민 여론이 그 윤석열은 안 된다,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도 되게 좀 공식적으로 많았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차기 대통령으로 그 이재명을 생각했다가 이재명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이 되니까 윤석열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과하게 받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조급함 내지는 그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도리어 미국에다가 과잉 충성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과잉 충성의 그런 스스로의 심리는 네.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해요. 어.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전제가 있었어요. 지난 대선 시기에 미국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름 일정 정도 뭐 기대감과 관심이 호감을 있었다. 표현한다라는 자.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관심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을까요? 미국의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 세력들 중에 그나마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미국이 국익이 극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과 무슨 소리야, 윤석열이야 라는 판단을 했던 사람들끼리의 굉장한 이전 투구가 있었겠죠. 거기에서 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는 맞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그런 사실을 아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과잉 충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그건 전망적 추측이죠. 근데 미국이 처음부터 이재명, 윤석열 세력이 달랐을 겁니다, 분명히. 세력은 달랐을 거다.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어느 쪽이 다수였는지, 그 소위 그렇죠.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 다수였는지는 이제 추측할 수 없는데, 지금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조금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비정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평가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우리 현 정부의 일본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대만의 뭐 외교관, 전 뉴질랜드 대사 했던 대만의 외교관이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라고 얘기해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잠깐, 그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거 지금 그냥 포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미지로도 떠 있습니다. 대만의 전 뉴질랜드 전 대사가 한국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 이거 중국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적이다. 한국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대만 나와서요? 예, TV 나와가지고 뭐 시사 충전소, 대만에 무슨 오락 프로그램 비슷한 시사 충전소예요. 시사 발전소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웃으면서 이 제정신이냐? 나는 여태껏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대통령을 처음 본다. 한국에 이런 대통령이 생겼는데 왜 또 한국에 이런 거예요.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 이미. 한국에 이런 대통령이 생겼는데 왜 또 한국에 적이 필요한가? 뭐라 그럴까요? 말장난을 섞어가지고 어처구니 없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인 TV에 나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뭐냐면요. 대만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던 적이 있죠. 동남아에 일본의 식민지를 거의 대부분 받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보고 느끼는 심정이 뭐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서 전후 처리를 그야말로 마음대로 끝내버렸잖아요. 공식 사죄도 없이.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동남아 여러 나라들, 대만 같은 나라들은 한국의 이 처사를 보고 독도까지 징병 모든 문제들 다 덮어주고 뭐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저자세 굴욕 외교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대통령 자체가 한국의 적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 국격이 한마디로 그들과의 대화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끝끝내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요라고 마지막에 물어했고, 사실은 이게 참 난감한 질문이죠. 우리한테는. 맞아. 우리는 왜 그걸 뽑았지? 이러한 건에 그만큼 우리 대통령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한 외국의 평가가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이 도청 사건을 너무나 정부 차원에서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 상단에 각 언론이 올려놨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의 지식인들이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좀 그 피해자 중심의 존중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했다는 기사도 저희들이 보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서둘러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질문은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접한 뉴스들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대만을 부추기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에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접한 언론에는 대만 시민들은 그런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어떤 무력 충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 정답은 매우 불신하죠. 대만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헨리 키신저라고 아시죠? 네. 헨리 키신저. 미국의 역사상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국제정치 전략가입니다. 네. 이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데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헨리 키신저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문구입니다.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데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더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오로지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미러 대리 전쟁이죠. 미국은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지 대만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만을 활용해서 중국을 어떻게든 봉쇄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묶어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지난 2달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대만의 전 세계 비메모리 이 비메모리 분야의 54%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 TSMC라는 네. 회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TSMC라는 네. 삼성전자가 따라가면 못하는 전 세계에서 전체 비메모리 분야의 54%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요. 네. 이 TSMC 비메모리 모든 컴퓨터 관련 많은 원부자재들이 네. 전 세계를 사실은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2달 전에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났어요. 유사시에 중국과 대만이 분쟁이 날 경우에 미국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TSMC사 본사를 폭격해야 된다. 그걸 파괴해야 된다라는 공식 논문이 나왔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중국이 대만의 TSMC사를 장악하게 되면 TSMC사의 그 모든 컴퓨터 관련된 메모리 관련된 이 기술 영역들을 보유하게 되면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대만이 무슨 분쟁이 나면 1차적으로 대만의 최대의 반도체 기업인 TSMC를 가장 선제적으로 미국이 폭격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헨리 키신저 이야기 들으셨죠, 방금.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데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네요. 우리 모든 역사가 그래요, 사실은. 미국은 오로지 자국 국익 때문에 외교니 동맹이니 이런 말을 하지. 미국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 동맹이 될 수 있다. 오로지 자국의 국익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대만의 TSMC사를 미국이 가장 먼저 폭파하겠다? 이거 대만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난 중국의 역사 속에서 대만의 정부를 수립했던 장개석 정부는 국민당 정부잖아요. 국민당 정부. 현재 전수입은 이쪽은 달라요, 또. 이 상황 속에서 대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대만의 실질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당 세력 이쪽은 미국을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총알바지라고 생각해요. 대만도 그런 생각을 할걸요. 우리만 지금 붕붕 뜨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게 되면은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 한마디 나토 회의 가서 한 것 때문에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작살났다 그랬죠. 중국은 조용하게 대만의 TSMC사 그 반도체 다 수입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만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이런 역학관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실익도 없는, 전혀 없는, 오히려 국민들 죽이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50년 만에 최악의 지금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어요. 이 상황은 총체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딱 하나 와요. 딱 하나만, 미국.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호기입니까, 지금? 완전히 호구를 잡은 거예요.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외교 이런 것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고 지금 지도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사고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좀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북쪽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 10개월, 그러니까 11개월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의 지도자를 참수하는 훈련을 해왔다라는 이제 정보들을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북쪽의 지금 상황과 입장은 어떤 수준인지 혹시? 예, 북측은 네. 지금 방금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아주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북은 진짜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게 과연 뭐지?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은 미국, 일본의 이익을 일관되게 극대화하려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과는 전혀 상반되는 일을 아주 일관되게 초질관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계속 미루는 걸 보고 한마디로 그냥 완벽한 꼭두가시를 생각할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말입니다. 북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미국과의 전쟁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북은. 미국 본토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 이미 8년 전에 2015년도에 자신들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을 이제 보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북미 간의 핵무기가 동원되어지는 전쟁은 없다고 이미 8년 전에 선언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와가지고 대놓고 제일 앞에서 사실은 총알바지인데 골목대장처럼 막 천박개축 이러고 있으니까요. 북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것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안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이런 거죠. 11월 3일 날 한미 국방장관 SCM, 매년 정기 SCM이었어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의 상시 배치 수준에서 배치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91년도에 다 전술 핵무기 다 철수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3일 날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했어요. 미국의 각종 전술 핵무기들을 한반도에 다시 상시 배치 수준에서 갖고 오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년 연중 상시 한미 내지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핵무기가 동원된 훈련을 상시하겠다는 합의를 했던 거예요. 자, 전술핵이 동원되어지는 상시 훈련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언제든 되고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한두 달 빼고는 항상 되고 있는 거예요. 괌에서 전투기가 뜨든 늘 전술핵이 동원되어지는 핵무기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불안하죠. 그래서 북측은 자신들도 전술핵을 전면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계속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북측의 행위들이 있죠. 뭐 화성 18핵이 나왔다. 고체핵이 나온다. 다 똑같은 것들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미 역사상 최대의 예를 들어서 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 최대의 항시적인 전쟁적 위기가 늘 임계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훈련이 언제 파박 터질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계속 전쟁적 위기가 항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지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 남북 관계는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남북, 한미일, 북미 관계 모두는 완벽히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엉전이 나오는 거예요. 강대강 전략이 뭡니까?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될 것이다.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북측이 채택한 선대성 강대강 전략인데 지금은 강대강 전략이에요.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북측의 행위는 어제도 그랬죠. 4월 18일 날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갔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북이 김정은 총비서가 했던 이야기가 올 초에 정찰 위성을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정찰 위성. 이건 한마디로 기상관측 위성, 지구관측 위성, 통신 위성 이런 거 계속 좀 1호, 황명성 1호, 2호, 3호, 4호 쭉 올라가 있는데 5호를 올릴 때는 군사 정찰 위성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하고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오키나와에서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항상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찰 위성을 통해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과 핵 전략 폭격기 등 이 방대한 전략 장비들이 조선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들어온다라는데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들의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찰 위성을 올린다 그랬어요. 이거를 어제 발표했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역대급이지 않아요? 매일 나오는 뉴스가 저는 막 불안해 죽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점입방향의 군사적 긴장이 올라와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저는 불안한 거죠. 이게 다 상호작용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정찰 위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북측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적 위기를 너무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북은 미국만 봤잖아요. 미국만. 네. 그런데 뉴스를 들으셨겠지만은 2달 전에 나왔었죠.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지전 정도는 우리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뭐 양해를 구했다라는 그런 로비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누가 로비를 했다고요? 우리 정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소식들이었어요. 네. 우리 정부가 예. 예를 들어서 네. 국지전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는 로비를 미국 정부에 했다라는 뉴스가 미국발로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어느 TV 토론 가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제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말들이 미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돌았던 건 사실이에요. 즉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북에 대한 북지전 정도 뭐 북지전은 아시잖아요. 북지전 개념 아시죠? 북지전 정도는 우리 근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이걸 확인은 해주지 않았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지난해 선제타격 담론을 이야기했었죠. 선제타격. 근데 북이 지난해 9월 달에 핵무력 정책
입법화를 최고인민회의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공표하고 미국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우리는, 북은 이런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 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미국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미국 본토를 핵으로 쓸 수 있다, 핵으로 때린다, 선제타격 받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다 죽어도 그 전략 핵무기들은 자동 발사될 것이다. 똑같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미국은 선제타격 담론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에 노티가 있었는지 선제타격에는 하지 않아요. 그 발언 자체가 미국 본토가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국지전 정도는 이런 담론이었어요. 북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지전, 한반도의 어떠한 국지전도 다음 날은 미국 본토가 맞을 수 있는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지전이든 뭐든 모두 전시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획 의도라고 보고 우리는 미국만 때리겠다. 라고 입장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계속 이런 북측은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만 때린다. 미국만 때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아주 이상한 대한민국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이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미국 너네들이 책임 안 지면 너네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우리끼리는 아주 자괴감 섞인 이야기로. 그나마 전시작전 지휘권이라도 작전권이라도 미국이 갖고 있어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끼리 합니다. 아주 자괴감이 섞여 있지만 이거 이해되세요, 이런 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작전권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끼리는 식사하다가 참 진짜 서글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서글픔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위기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좀 해보자면, 질문이 사실 이제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하기로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지만, 미국이 이제까지 그래도 좀 상황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이제 북미 관계를.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 이게 중국의 도약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도약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약진 때문에, 미국이 기대했던 어떤 외교적인 경제적인 목표를, 달할 수 없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지금 이제 미국 자체 내부에서 이제 이 동아시아에 대한, 자체적인 조절 능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좀 희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내지는 조절 능력을 좀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분석이 어떻게 됐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예전처럼 미국의 1국 패권이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것이 중국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체 문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극화예요, 다극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다 똑똑해졌어요. 무슨 뜻이냐? 모든 나라의 국민적 민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단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이라는 것은 그것이 미국을 위협할 리가 뭐 있습니까? 그건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필리핀은 옛날에 미국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필리핀이 이미 7, 8년 전에 미국 나가라. 있으려면 돈 내놔라. 마음껏 하잖아요. 필리핀의 대통령이 대놓고 미국한테 너 나가. 너희 깡패야. 이런 막말을 해버려요, 이제. 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경제력이 커졌습니까? 정치력이 커졌습니까? 두 번째죠. 국민적 민도가 있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터키는 어떻습니까? 터키는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대소련, 대러시아 최전선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터키 군사 쿠데타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 대통령이 말 안 들으니까 미국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군사 쿠데타 했다가 3일 만에 작살났죠. 그 이후에 터키의 정치는 탈미예요, 탈미.
예전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터키의 미군 군사 미사일 기지는 사실은 쿠바 미사일 위기의 실질적인 원인이었죠.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소할 때 소련이 받은 게 있었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쿠바에다 미사일 설치하지 않을게. 대신에 너네들은 터키에 있는 우리를 향하는 미사일 다 철거해라 해가지고 철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소했던 게 터키였어요. 그 터키가 지금도 미국에 대해서 냉랭하고 자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 세 번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저렇습니까? 가장 친미적이었던, 중동에 가장 친미적이었던 사우디가 가장 친중이 되었어요. 이거는 미국의 패권이라는 것이 예전에 힘으로 막 두드리고 전쟁하고 침략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이미 끝난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극화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국의 부상 속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힘을 잃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은 미국 말 안 들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딱 나니까 또 전 유럽은 나토를 중심으로 딱 미국에 줄 다 썼죠. 군사주의적 전쟁적 위기가 있을 때 힘 앞에 공포가 있으니까는 앞에 줄 서는 거예요. 평화시에 왜 줄 서겠습니까? 미국이 이처럼 전 세계의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 다극화로 가는 것들을 옛날에 그 일방주의적 패권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군사적 기능을 계속 야기시키는 거예요. 진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뭔 억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중국 대만은 수많은 교류가 지금도 그게 수백 편의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육이 엄청나고 대만 사람들 중국이 엄청나게 많고 중국 사람들 대만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우리처럼 분단되어 있지 않아요. 괜히 그냥 미국이 대만 문제를 키워가지고 중국과 대만이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일부인 제주하고 다른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얘기했던 것은 1972년 닉슨하고 중국 모택동의 합의예요. 72년 미국이 그래 대만은 중국의 일부야 라고 합의하고 중국이 결국 유엔 안보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스스로 지금 미국이 부정하면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과의 새로운 신냉전을 만들므로써 군사적 질서를 재편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다시 그 영광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거란 말입니다.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 이미 다극 질서로 바뀌었는데 말도 안 되는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냉전을 다시 만들어서 자신들 중심의 경제적 패권, 정책 패권,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조장하고 있는 질서가 신냉전이에요. 그런데 이거 선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전쟁도 났기 때문에 신냉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적 질서를 자기적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패권의 싸움이지 중국이 미국하고 왜 패권을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중국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렇게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미국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없는 대만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영토권, 영유권 분쟁 계속 만들어내고 중국이 심각한 무슨 국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국제정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권 문제부터 많은 것들 계속 문제 제기함으로써 예전처럼 미소 냉전을 다시 미중 냉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중국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자극을 하고 대만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좀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체 반응이 없이 도리어 지금 각 대륙의 지도자들을 계속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진짜 다자 외교, 국제 이 대륙 간, 대륙별로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국제 정상회담들을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광폭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오늘 기사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이 중국의 광폭 외교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의미 있게 분석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이제 자극하고 전쟁 구도를 만들려고 그래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대응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조입니다, 기조. 어, 중국은 제가 보기에 매우 똑똑합니다. 예.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경험이 중국의 있으니. 당적 체계와 중국의 관료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들을 키워내는 과정, 정책 결정의 과정은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참 간단치 않다, 이거. 진짜 이렇게 엄청난 학습들을 조직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고위 관료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은, 공부가 엄청나구나. 진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무엇을 보고 있는가? 중국은 이 싸움에 말려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 미소 냉전의 결과를 봤거든요. 소련의 붕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입니다. 소련이 왜 몰라겠지 이러면은 뭐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뭐 부패도 있었고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고 많지만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국 주도의 엄청난 군사적 군비 경쟁이 있죠. 이 과도한 군비 경쟁에 소련 내부의 내수 경제가 받치지 못하는데 그 군비 경쟁에 계속 올인하다가 경제가 몰락한 거예요. 거기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가 관료들의 부패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주도의 이 군비 경쟁에 내수 경쟁이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몰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거를 중국은 봤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쓰는 국방 예산의 40%를 미국이 쓰죠. 나머지 60%는 많은 군사 무기 시장 다 미국의 시장입니다. 사실은 군비 경쟁이 되면 될수록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중국이 군비 경쟁에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국 내수 경제가 작살나죠.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아니라 군비 경쟁으로 어떻게든 자극시켜가지고 중국도 많은 무기들을 생산하고 이러면은 중국 주변의 많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다 군비 경쟁에 뛰어들겠죠. 그럼 미국의 경제는 살아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쓸모도 없는 군비 경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수 경제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발목 잡을 수 있죠. 자신들은 클 수 있죠. 그리고 세계 정치 질서는 경제, 군사 모든 독점적 지위를 다시 미국이 차지할 수 있겠죠. 이런 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여기 이 게임에 휘말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폭, 룰라도 만나고 전 세계 사우디라든가 주요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중국의 이 질서에 이 생각에 대해서 압니다. 미국이 괜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다 똑똑해졌다니까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겠죠. 사우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터키 많은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철저히 자국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 미국이 대중국 봉쇄를 위해서 뭐 인도를 끌어들이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쿼드라든가 이런 곳에 인도도 발은 걸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우디, 터키, 이스라엘, 인도 전통적인 미국의 이 우방국들은 말입니다. 오히려 미중 패권 경쟁이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자국 중심을 딱 틀어봐 자국 중심의 외교를 하면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시켜들고 있어요. 이게 외교죠. 자기들 몸값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 해야 될 건 이런 거죠. 미중 패권 경쟁 한다고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서로 땡겨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참혹한 외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데 네. 러시아의 요즘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그 부분 관련해서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건 러시아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매우 힘들겠죠.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언제 끝날 것 같으냐. 이미 종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도 종전을 원하고 중국이 중재하겠다고도 하고 막 그러고 있죠. 네. 근데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이미 국제 질서에 대해서 자국 중심의 외교를 계속 할 수 있고 군사주의를 계속 강화할 수 있고 여러 많은 다양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 그런 생각 하지 않겠죠. 장기전으로 갈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얘기 쏟아부을 수 없을 거예요. 죽어나는 거는 주변 국가들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다음 호구짓을 해야 되는 우리의 위기죠. 우리의 위기. 모든 타겟은 이제 거기에 관여하려고 하는 대충 정리해야 되는 분위기에 다시 무기 보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 우리한테 타겟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지금 굉장히 위기로 보여지는데. 당연히. 그 이번에 지금 이제 뭐라나 이게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피면서 미국의 예속되어 있는 내지는 이제 미국하고 친구인 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달러의 의존도를 높이려고 정책을 끌고 갔으나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위안화로 갈아타는 분위기로 막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경향성이고 트렌드고 네. 이건 어떻게 돌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달러를 기축통화하고 있는 것은 깡패잖아요. 깡패.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내고 깡패였잖아요. 근본위 체제를 브레튼 우즈로 바꿔가지고 달러 기축통화를 바꾼 것은 한마디로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당시에 그거 만들었던 수십 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라든가 영국이 진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비난을 퍼붓었죠. 그게 이미 반세기가 지났는데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다극화. 자국 중심주의, 국익 중심, 다극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다 똑똑해졌어요. 언제까지 전체 국제경제의 깡패 노릇을 하는 달러 기축통화 이걸 계속 받아들이겠습니까? 동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매우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안화도 쓰는 거예요. 근본의 체제로 가든지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것은 정상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위안화의 세력 확대가 아니고 예전의 아주 불합리했던 말도 안 됐던 진짜 폭력적인 달러의 지배 질서가 이제 약화되고 정상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예전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려고 했던 일극 체제는 이미 무너졌다. 지금 세계는 다국화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약진이 분명하고, 세계의 전통적인 친미 노선을 걸었던 국가들이 자국의 실리 중심의 외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지금 분명히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약화되는 거지만 세계 금융 질서에서 보면 정상화되고 있는 걸로 보아야 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체제 속에서 실리 외교 합리적인 실익을 추구해가는 중인데, 지금 전 세계의 흐름에 정반대로 우리나라 정부만 미국의 과잉 충성을 하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협박을 날리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너무 정리 잘하셨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정리를 압축적으로 거의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너무 깔끔한데요? 듣고 이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잘하셨네요. 중국이 지금 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극화라고 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질서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그리고 세계의 흐름이 자국의 이익 중심의 합리적인 실리 외교 중심이니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합리적인 실리 외교 중심의 길을 걸어야 한다.
네. 라고 이해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네. 얼마 전에 또 공부해 보니까 결국 이제 무슨 협상이었더라. 하여튼 미국이 자기네들이 일본에다가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일본에게 그 불리한 환율 정책을 받아들이라는 그 합의를 했고, 그 네. 합의 이후로 일본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지금까지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네. 라고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본은 지금 이 플라자 합의, 그 플라자 네. 합의 결과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경기 회복, 이제 자국의 국민 경제가 되게 나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일본은 지금 국제 질서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대미 의존성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인지, 아니면 일본도 이런 다자 외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경제주의 관점에서 네. 일본이 왜 미국하고 딱 붙으려고 그랬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아니고요. 네. 군사 안보적으로. 네. 군사주의 문제, 정치 군사적 문제 속에서 네.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은 일본한테는 엄청난 두려움이죠. 전통적인 정서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고 일본의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의 정서에는 군국주의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뭐 절대 진리예요. 그렇죠. 아주 이상한 집단이에요. 수백 년을 지배해온. 예. 아주 이거는 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대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정치를 소위 자민당애들은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정치가 희망이 없다는 그런 건데, 근데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관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 때문에 30년, 그야말로, 일본의 30년이 네. 플라자 합의 때문에 사실은. 네. 그게 미국의 패권이에요. 네. 작살낼 수 있는 거죠. 네. 달러 패권으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주변 국가들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시 도약하려고 해요. 다시 도약하려고.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가 굉장히 후진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경제가 탈바꿈 하려면은 얼마 전에도 일본을 가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이 지점이었어요. 지금 질문했던 지점. 그들은 한결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일본의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경제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다. 즉 일본은 혁신할 수가 없대요. 정치가 워낙 후졌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워낙 후졌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저 정치인들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10선 11선 하는 게 다반사예요. 이해되세요? 아버지 때부터 10선 11선이에요.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말입니다. 그런 정치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이 확고하죠. 그런데 일본의 헌법 정신은 말입니다. 1장이 제일 첫 이야기가 천황을 충성으로 모신다는 게 나옵니다. 이런 거 이해되세요? 헌법에요? 예.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진리예요. 소위 말하는 국민존엄, 인간존엄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본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정치 문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헌법의 제1조가 천황 이야기로 나와요. 천황제. 진짜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 바로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 신도 아니고 천황을 신으로 모시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충성하는 정치적 신조를 일본으로 갖다 놓은 나라에서 그 정치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민당 중심의 저거? 안 바뀌죠.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의 경제가 부흥할 수 있던 것은 예전에 미국이 일본을 그만 키워줬잖아요. 즉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유럽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기들한테 줄 세웠고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심이었지 아시아태평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중국, 소련 견제 측면에서 늘 사실은 일본의 부흥은 미국의 작품이죠. 전후처리,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대충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한반도 우리 동해 문제, 이 문제들 전혀 청산하지 않고 그냥 일본을 경제적으로 북돋워 주면서 부흥을 시켰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 엄청난 특수 속에서 일본은 그야말로 폭발했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일본의 부흥의 거의 절대적인 기회였습니다.
그쵸. 미국 경제가 아니었어요. 네. 미국은 조그만 일본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경제 대국 2위라 그러니까는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 이후에 일본은 자력으로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정치 수준이 저 정도라는 것은 경제 혁신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난 예전에 소니부터 많은 경제적 많은 기술이 있었으면은 지금 컴퓨터부터 많은 이쪽 ICT 쪽은 매우 후진적이에요. 우리 뭐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거하고 도쿄하고 비교하면요. 야, 뭐 도쿄 진짜 후진에 이래 돼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진짜 한국 너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전 세계의 엄청난 기술 고도화 되어가는 그 경제적 체질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래도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큽니다만은 그런 선진적인 ICT 중심의 이 초고도화되는 경제적인 진전들을 정치적 후진성 때문에 백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들은 다시 한반도의 전쟁 위기 같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군사적,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힘이 과잉 대표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세계 정세가요. 너무나 이렇게 좀 동유럽도 그렇고 극우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년 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던 직전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세계가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청자들은.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까 제가 다극화를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죠. 챗GPT가 나온다면 좀 많은 것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경향성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몇 년 이런 단기간에 등락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경향성은 합리적 선택의 방향으로 역사 발전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이 모습들은 극우화되는 경향들이 막 나오고 침소봉대해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퇴조하는 과정,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자체가 일극의 패권이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반동적 영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룰라 대통령이 됐다가 낙선하고 브라질이 완전히 극우로 갔다가 다시 룰라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는 건데요. 역사의 변화 발전이라는 것은 저는 합리적으로 가고는 있다. 근데 그 과정에 엎치락뒤치락 등락의 폭들이 일순간 몇 년간 또 다른 반동도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거구의 전동 이런 것들도 뭐 저는 대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저 봅니다. 우리 정치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요. 네. 이렇게 극심하게 내용을 한번 겪으면은 밑바닥까지 다 보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장 다 받고 이제 뭔가 새로운 많은 고민들을 할 겁니다. 요즘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반응들이 진짜 뜨겁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은 이럴 수 있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너네들, 얘들은, 청소년들은 알아요. 이건 아닌데? 뭐지, 어른들? 아버지, 이거 말이 돼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어처구니 없고, 얼척이 없고, 이건 뭐,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적 정서가. 그런데 그것을 대표해야 될 언론, 국회, 정치권이 오히려 내성이 강해진 건지, 무감각해진 건지, 내년 총선만 바라보는 건지, 하여튼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치열하게 고민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 정말 특강처럼 저희가 잘 들었고요. 요즘에 이런 말씀을 지금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진짜 걱정입니다. 예.
너무 걱정이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이거 참 오래된 저건데요. 제가 책도 쓰고 이러면서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평화라도 지킬 것인가. 근데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인식의 지평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가 노무현 재단, 노무현 시민센터하고 같이 네. 올해가 정전 70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전쟁은 좀 끝내자. 종전평화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종전평화 아카데미라고. 경제평화회의요? 제가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한반도 평화경제회의가 이사장님이 주도하시는 단체인가요? 네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거기에서 지금 예, 한반도 평화경제회의하고 노무현 재단이 공동으로 종전평화 아카데미를 5월 2일부터 노무현 시민센터, 서울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합니다. 서울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예, 이 창덕궁 옆에 노무현 시민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 뭐 저를 비롯해서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네. 김태형 심리연구소장,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 이재봉 교수님, 평양과기대 부총장 출신 정진호 교수, 문장열 국방대 교수,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통일평화, 종전 관련된 전문가들이 10명이 10강을 합니다. 매주 하나씩. 그래서 매주 무슨 강좌를 열어가지고 매주 무슨 요일? 매주 화요일. 이게 5월 2일부터 예. 5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번의 강좌를 냅니다. 예. 오로지 하나 종전을 위해서. 네. 몇 시요? 남북관계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 네. 이거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강사하려고 이게 교수진이 빵빵해서 네. 교육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공식 수강료가 예. 30만 원인데요. 이 방송을 해당 통해서 아니면 전체 10번 다 듣는데 30만 원? 예, 30만 원인데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할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할인까지요? 많이 듣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듣게 하는 게. 많이 듣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몇 명까지 수강 시간이 가능합니까? 40명. 40명. 현재 그럼 몇 명이 신청을 했죠? 현재 10여 명 좀 넘습니다. 10명밖에 자리가 안 있습니다. 있어요. 10여 명? 예.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노무현 재단 이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창덕궁 옆에. 창덕궁 옆에. 예. 예. 거기에서 매주 5월 2일 첫 강의를 제가 시작해서 네. 다음에 김준영 원장부터 10강까지 하는데 네. 이거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청한 페이지 어떻게 뭘로 검색하면 나옵니까? 노무현 재단이나 노무현 시민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에서 종전평화 아카데미 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평화 아카데미. 그냥 아카데미만 쳐도 되고, 그게 뭐 공지란에 떠 있을 겁니다. 아하. 언제까지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까?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네. 그렇군요. 거기에 바로 신청하기에 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0명이 넘으면 한두 명까지는 더 받아주실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우리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사실 여기 교수님들한테 들을 만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좀 혹하거든요? 예, 보고 일단, 오십시오. 다른 시청자들 일단 기다려봐봐. 너네들 자리 다 찾아, 그러면 안 돼? 일단, 예. 5월 2일부터 10번이면 매주 화요일, 그래서, 그럼 7월 며칠까지 하나요? 중간에 6월 6일 날은 평화 현장 탐방도 갑니다. 어디로요? 평화 현장 탐방, DMZ 쪽으로. 민통선 안에 있는, 민간인 민통선 안에 있는 여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는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곳이라든가 DMZ 인근 쪽으로 하루 하여튼 토요일 날 일정을 빼가지고 거기에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7월 달까지는 하겠네요. 5월, 6월, 7월 초까지? 그렇죠. 7월 18일이 마지막 10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강. 예. 그래요. 굉장히 지금 이 시기에 의미 있는.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강의를 하시는데, 요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안 하실 거죠?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이런 거예요.
40명이 차면은 30명이라도 넘으면은 네. 저희들은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네. 이 카메라 한 번 특강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이거 송출하는데 그것이 최소 잡아도 6, 70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싸네. 예. 그 비용 때문에 네.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30명 이상만 40명만 들어오면은 네. 우리 한반도 평화경제회의하고 노무현재단에서라도 일정 부분 부담해서라도 좀 많이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예. 온라인 강좌도 함께 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이 수강을 하면 네. 우리 모바일 생방송을 그건 지금 여쭤보는 건 좀 무례한 질문 같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하면서 모바일 방송 해도 돼요? 근데 네. 모바일 방송을 이제 막 계속 앞에서 강사가 네. 강연하는 모습이 쭉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그건 할 수 있죠. 그래요? 우리는 여기 강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네. 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끼리 알았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생존의 문제인데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강사를 안 받더라도 좀 하자라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많이 보게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기조면은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하나 신청 좀 받아주세요. 이경선. 예. 이경선 지금 신청한다고? 일단 해주세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막 40명 다 찼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경선 하나를 자리 하나를 네. 꼭 좀 예약해 주시고 무조건 네. 자리를 그러면 이게 방송을 지금 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네, 드리겠습니다. 그 노무현 시민센터 검색하고 종전평화 아카데미 검색하면 입금할 네. 수 있는 계좌번호랑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크게 네. 신청하기 칸이 2개가 있는데 네. 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네. 쭉 몇 개만 쳐넣으면 됩니다. 다 내가 나옵니다. 그 버튼 아주 누르고 자세한.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일단은 이경선 그거 해주시고 네. 예. 다시 알겠습니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 등록해 놓을게요. 네, 가외 우리, 1번 이렇게. 이제 이 사장님 너무나 귀한 오늘 그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분노하지 않으려고 좀 네, 하지 마십시오. 열기시키려고 많이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아남아서 싸워야 된다. 그럼요. 우리 그 이사장님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이 우리가 나요. 진짜 건강해야 되고 이번 이 아카데미를 잘 해서 이 아카데미를 잘 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라는 고맙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눈물 나게 제가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요 화요일 특강을 5월 2일부터 열심히 5월 16일 요때 빼놓고는 제가 가능하면 열심히 들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눈물 제가 나게 또 전화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 건강하세요. 시청자들에게 기도합니다. 한마디. 진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를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일정에서 딱 걸리는 날짜는 5월 16일이네. 예. 5월 16일 빼놓고는 현재 그러면 광주 일정을 광주 특강을 5월 17일 낮으로 바꾼다. 낮에 못 가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아니면 5월 16일 특강은 5월 16일 특강은 제가 뭔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저도 이런 거 좀 배우러 다녀야 되겠다. 너무나 우리가 진짜 이 우물한 개구리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좋은 강사진들이 모여서 이런 특강을 한다니 우리가 이걸 좀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실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으로 드실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서, 우리가
이런 강의 내용은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예, 널리 알려서, 진짜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지금 강사들의 프로필이 왔는데, 일단 1강은 우리 이제, 김진양 이사장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이 5월 16일인데, 이때가 김준영 교수님이네. 그럼 우리가 5월 16일 거는 김준영 교수님을 우리가 따로 모셔서, 그러니까 5월 9일은,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그 다음에 이제 16일이 김준영 교수, 30일이 이재봉 교수, 그 다음에 13일이 문장열 교수, 국방대 교수래요. 그 다음에, 20일 날이 통일TV 방송위원 김창현 위원, 그 다음에 그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인 김태영 소장이 27일, 7월 4일이 서울대 명예교수 우희정 교수, 그 다음에 7월 11일이 평양과기대 설립 부총장인 정진우 교수, 그 다음에 7월 18일 날이, 임재근 박사라는 분이 평화통일 교육문화센터 소장이래요. 이런 분들이 지금 아카데미를 한다니까, 김준영 교수님 거, 5월 16일 거를 우리가 광주에 갔다 온 대신 우리 따로 모실 거니까, 김준영 교수님 강의를 우리가 그럼 빼먹고 내가 광주로 가느냐. 아니, 광주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강의를 듣고 출발하기엔 너무 늦을 것 같거든요? 네. 이 티켓을 파는 그거는 좀 안 맞지.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티켓을 판매하는 거는 좀 그런데, 이 10번의 강의를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일단 이제 제가 30만 원은 미리 낼게요. 30만 원은 미리 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 방송까지 할 거니까 사실 30만 원만 내기는 조금 미안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허가해 주신다라면 우리 특강료 100만 원을 이쪽에다가 지급을 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받는 걸로. 그러니까 뭐 10번에 10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만 받겠다는 분들인데 우리가 특강료 100만 원을 드리고 10번의 강의를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걸로. 예,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이 온라인 특강이 지금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워낙 노무현 학교,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이 좀 인기가 없고 요즘에 또 이 댓글 부대들이 뭐 친문 친노 막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막 서로 막 악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데 우린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 뭐 노무현 재단으로 뭐 출마하고 이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예, 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은 제가 좀 조정을 할 수 5월 16일에 김준영 교수님 특강을 제가 거기 못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7월 달에 김준영 교수님을 따로 모시고 이제 특강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해주시든 거기다 보강을 해주시든 이렇게 부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여기 이 특강을 좀 우리 화요일 방송을 대신 매주 화요일 우리가 방송하는데 그 화요일 반 방송이 아니라 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 특강으로 방송을 대체하는 방법. 괜찮겠죠? 네. 이렇게 특강을 대체하는 방법 괜찮겠죠?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그래.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또 뭘 하나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전평화특강, 예, 종전평화 아카데미에 같이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좀 널리 전파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알았어요. 기다려 봐봐. 내가 지금 아까부터 열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이렇게 광주 방문 저거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예, 광주 방문은 이미 특강 약속이 잡혀서 일단 강사분하고 시간 조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일단 릴렉스. 5월 2일부터야. 5월 2일부터니까 릴렉스 하시고, 예, 매주 화요일 날 이 종전평화 아카데미에,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하러 간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질서, 그러니까 국제 상황이 우리가 이제 예측했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측했던 아마 이런 거 아닐까 그랬던 내용이 우리 이제 김진영 이사장님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맞는 것 같다. 이게 좀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누가 봐도 알겠죠? 예, 누가 봐도 지금 청소년들도 알 만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이제 딱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예, 그러니까 그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청 교체기에 국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그 인조 반정 세력이 이 무리하게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그 친명 배금 정책을 피는 바람에 국민들이 200년 동안 청나라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그때가 지금 바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만 지대가리 까고 절만 3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 그 임금 무능한 임금 인조가 가서 대가리 3번 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 150년 동안 공려를 바쳐야 됐어요. 조선의 여인들을 그 청나라에다가 이게 공라부를 바치니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청나라에 갔다가 온 여인들을 환양년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했던 정말 무능한 권력자들, 그 역사가 이 땅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예, 우리가 진짜 이 국제적인 흐름을 똑바로 읽어야 되고, 이 국제적인 흐름은 뭐하고 연관되느냐? 우리 경제생활과 연관돼요. 요즘에 이제 KBS 뉴스를 듣다 보면 그 전세대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전세대란 얘기를 굉장히 막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이 전세대란이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전세대란이 심해진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이게 이 언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추겨진 이 부동산 광풍, 부동산 광풍 속에서, 이 우리 서민들이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이 전세 계약을 한 놈들이 전부 다 그 사기꾼들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갭 투기를 부추겼던, 사실은 이 언론이 한패예요. 예, 이 언론과 경제 전문가라는 자들이 갭 투기를 당연하게 했고, 권장을 했고, 그 결과 이 지금의 전세 대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전세대란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이게 사실 전세대란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이게 전세대란은 지금 그렇게 사기 전세를 당한, 이제 몇십만 가구가 그 피해자인데, 사실은 이 몇십만 가구보다 더 많은 수천만 가구가 지금 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 우리나라가 잘못된 외교 정책을 폈을 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구들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저께 뉴스에서 뭐 열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어저께 뉴스였나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가스비를 지난 겨울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가스비 폭탄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 사용료가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기 전에 전기요금을 폭등을 시켜서 사람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으면 전기 사용량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뉴스를 봤어요. 사실 이제 이게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과 연관되어 있고, 예,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 그 서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살인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나라처럼 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이 수출 의존형 국가이고 나라 안에 자원과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무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등을 졌을 때 미국이 우리의 경제를 그럼 살려주느냐?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하고 등지고 친일의 길을 걸었는데 그러면 일본이 우리에게 준 거 있냐? 없다. 강제징용 문제 없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고, 미국은 우리의 현대 기아 자동차 전기차 지원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충성을 맹세해봤자 주는 게 없어요. 그런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국민 절대 다수를 이 국민 80%는 정말 치명상을 입게 될 경제 위기로 내모는 이 오류 외교, 정말로 이게 심각한 거의 광인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국제 뉴스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국제 뉴스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이 방송에 이제 들어 있었으니까 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뒷부분 잘라가지고 내일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내일 지금 이 부분 뒷부분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은 금요일 밤 9시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아갖고 더 방송을 오래 하긴 어렵고, 좌우지간 지금 4분 남았는데 아직 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업을 누를 수 있는 마지막 4분입니다. 1299분 중에 771분이 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후원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 못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 들은 내용을 세상에 널리 알리면서 우리가 진짜 종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우리 낙타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강의들에 우리가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제 5월 2일부터는 화요일 방송은 요 종전평화 아카데미 특강으로 대체될 수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김진양 이사장님이 이랑 또 의논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매니저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도 많은 뉴스로 우리 방송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 졸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업을 눌러주신 859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 방송은 금요일 밤 9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4.19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금요일날 우리 4.19의 의미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